안녕하세요. 2022년 5월 13일 티몽 모닝입니다. 첫 번째 가져온 이슈, 반전은 없었다예요. 이걸 가져온 이유는 물가 상승이 세상에 부담을 지우는 와중에 관련된 발표는 또 하나 꼼꼼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. 물가 상승의 공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.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, 즉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사는 물건들에 대한 물가를 얘기하는 거였죠. 이번에 관심이 쏟아지고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. 약자로 PPI죠.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랑은 다릅니다. 여기서 말하는 생산자, 프로듀서는 말 그대로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고요. 한국을 예로 들면 한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가 한국에 물건을 공급할 때 가격으로 따져보는 물가입니다. 쉽게 말해서 어떤 제조물품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시장으로 나갈 때 가격을 싹 모아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. 소비자 물가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불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화를 보는 것인데 이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공장 가격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이런 생산자 물가 지수 4월의 PPI가 미국 시간으로 5월 12일 오전 8시 30분,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됐습니다. 2021년 4월인 작년 대비 플러스 11%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. 공장에서 생산돼서 어딘가에서 생산돼서 시장에 공급된 물건과 서비스 가격이 작년 4월보다 11%씩은 올랐다는 겁니다. 일단 체감상으로도 경악스럽게 높은 것 같죠? 그럼 지난달 발표인 3월 상승률에 비해서는 어떨까요? 지난달 발표된 수치는 11.5%였습니다. 이렇게 보니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보던 때가 생각나네요. 지난달 발표된 것에 비해서는 0.5%포인트 낮긴 하니까 뭔가 막 오르기만 하던 것에 비해서는 나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이 11%가요. 그렇다면 금융경제에서 항상 중요한 예상 대비 실제가 어땠는가도 봐야겠죠? 4월 PPI는 그나마 다행히도 예상치와 실제가 같은 11%였던 겁니다. 즉 예상대로의 수치가 나와준 거예요. 하지만 아쉽게도 앞서 말한 것처럼 이 11%란 숫자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이 문제죠. 결과적으로 시장은 전일자로 이야기했던 CPI 발표에 의한 물가 부담, 그리고 이틀 전 이야기했던 테라의 루나코인 폭락 이슈에다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를 달래줄 수는 없었습니다. 미국 증시는 대부분 하락하다가 시장이 마감되기 전 매수가 조금 유입되면서 0% 안팎에서 지수별로 조금씩 엇갈리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참고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하락이에요. 여기서 위험자산을 피하고 안전자산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국채금리였는데요. 주식이 빠지니까 위험자산에서 피해서 어딘가로 가겠구나 뿐만 아니라 그게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는 데도 도움이 됐다는 거죠. 왜냐하면 미국 국채금리가 연 이틀 하락했다는 점이었는데요.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죠. 즉 사람들이 주식에서 떠나서 채권을 사러 갔고 채권 수요가 늘어나니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의 금리라는 것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. 나 안전자산 채권 사러 가야지 라고 하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. 본래 같으면은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와 그래도 이제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드나 봐 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었겠지만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이 난 안전자산으로 갈 거야 라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서 오히려 위험자산들이 안심하지는 못하게 되는 모습이 같이 연출되고 있습니다. 더불어 루나로 대표되는 코인계 악재까지 있다 보니 마찬가지로 위험자산 시장이기도 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4%,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10% 수준의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죠. 물론 그 외 코인들도 거의 같은 하락세로서 안전자산 선호는 많은 곳에서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코인 같은 경우 자산 유동화 방식이나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식, 즉 빚을 내거나 이 자산이 다른 자산과 다른 코인과 연관되어 있다, 이런 구조들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산 간의 연관관계를 알 수 없어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큰 악재가 추가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찬가지로 해소된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한 하루였는데요. 다만 이 PPI라는 주요 지표가 발표되어서 증시 반응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가져온 내용은 용어 설명인데요. 돈 번 만큼 주주를 챙기는 기업인가, 이번에는 배당 성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. 이걸 가져온 이유는 나스닥을 포함한 계속된 성장주, 기술주의 하락세로 대응 방안에 고배당주 언급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요. 이 고배당주 ETF 등의 기사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도 이런 관심사는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그냥 넘겨짚듯이만 알아두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5월 12일자 묵모닝에서 다뤘던 시가 배당률에 이어서 하나 더 주요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당 성향이란 이 기업이 배당을 후하게 하는지 짜게 하는지 배당을 대하는 태도, 즉 성향을 보여주는 숫자, 이름 그대로입니다.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배당 성향의 숫자가 높으면 배당을 잘해주는 성향을 가진 기업인데,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을 번 것에 비해서 주주한테 돈을 잘 주냐를 평가한 지표라는 겁니다. 그리고 퍼센티지로 표시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기도 용이하죠. 배당 성향은 계산법이 단순하면서도 이해하는 게
쉬운데요. 게다가 이 계산법을 딱 보면 이 계산 그래서 해보는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. 배당 성향은 기업에서 주주들한테 주기로 한 배당금의 총합 나누기 당기순이익을 하면 바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당기순이익이란 말이 익숙치 않으실 수가 있죠. 당기순이익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기서 순이익이란 이 회사가 한 모든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얘기해요. 차를 만들어 파는 곳인데 그 외에 다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까지 더하고 난 거죠. 즉 여기서 순이익이란 이 회사가 번 돈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당기는 해당 기간이란 말이에요. 2021년이면 2021년, 2022년 상반기면 2022년 상반기 같은 배당금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. 그러므로 당기순이익은 해당 기간에 본래 돈 벌기로 한 수단으로 벌든 그 외 수단으로 벌든 번 돈의 총합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이렇게 해당 기간 동안 번 돈 중에서 얼마만큼이나 주주를 위해서 배당을 한 거니 준 거니를 계산한 것이 바로 배당 성향인 것이죠. 계산법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 있죠. 뭘 갖다 팔아서 얻은 돈이든 어쨌든 돈을 벌었는데 얼마나 주식 투자자들을 챙겨줬냐 라는 거예요. 그래서 총 배당금 나누기 당기순이익을 하고 100을 곱하면 퍼센티지로 편하게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총 배당금이 100억이고 당기순이익이 30억이면 30억 나누기 100억이니까 0.3에 100을 곱해서 30%의 배당 성향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즉 이 기업은 자신들이 번 돈 중에서 약 30% 정도를 주주들한테 나눠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결과적으로 배당과 관련된 다른 지표와 함께 이 배당 성향이 높게 유지되는 기업이 바로 고배당주, 배당금 참 잘 챙겨주는 기업으로 인식되게 되기도 하는데요. 물론 기업에서 당기순이익을 포함한 실적 그리고 배당금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미래의 배당 성향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그래서 배당 성향은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돈만 잘 번다면 이 기업이 배당을 어느 정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. 번 돈에 비해서 말이죠.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게 유지되는 기업은 고정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수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이 안정적인 이익을 꾸준히 잘 내는지 찾다 보니까 그런 배당도 혹시 잘 주는 기업이기도 한가 라면서 겸사겸사 들여다보게 되는 지표이기도 해요. 그럼 이 지표 막 본인이 직접 찾아서 계산하고 그래야 될까요?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있으니까 말하는 거겠죠. 한국은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 홈페이지 카인드에서 배당 정보 탭에 보면 각종 지표와 함께 배당 성향도 나열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참 쉽게 확인할 수 있죠. 다만 이런 배당 성향에도 단점은 있는데요. 실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돈 대비로 몇 퍼센트의 돈이 들어오는지 계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하는 경향이 있는지만 알아보는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. 그렇다면 내가 주식을 산 거 대비 얼마를 주는지를 알아보려면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과 함께 시가 배당률을 함께 보는 편이 낫겠죠. 자, 그래서 오늘 다뤄봤던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는 생산자 물가지표 4월치 발표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반전은 없었다는 거고요. 시장 반응도 역시 그 반전 없음에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들을 봤었습니다. 이런 지표 발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체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경기 침체 시기에 항상 나오는 고배당주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살펴보려면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기업이 혹시 고배당주일지 아니면 배당이 좀 괜찮은 주식일지 알아보려면 뭘 봐야 되는지 체크해보기 위해서 제가 시가배당률에 이어서 이번에는 배당 성향이라는 용어 설명을 갖고 왔어요.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맛있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내용을 챙겨봤는데요. 이상 티묵이었습니다.